신상 공개 결정 이후 카메라 앞에 선 한강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대호.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먼저 어제 장대호의 출석 모습을 보고요. 그의 심리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제가 이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립니다. 정말 피의자와 경찰이 뒤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경찰은 빨리 들어가자고 하고 오히려 장대호가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모습도 지금 보면 담담한 걸 넘어서 당당하거든요. 예,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치장에서 자기 기사 보도 보고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제가 헛다리 짚었고요. 네. 저 사람 보니까 거의 네. 확신범 형태예요. 물론 뭐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하면 양심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고 네. 어떻게 보면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범 형태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 같아요. 피해자가 죽을 짓을 했다고 맹신하고 죽을만 있는 것 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에게 직접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을 했고 충분히 비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자수를 하게 된 배경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수라는 형태로 상대방이 어쨌든 자신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발생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자기가 마치 처벌한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의사표현 인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살인이 일어났고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는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를 처단했다, 처벌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분석이신데요. 사실 지금까지 장대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살인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피해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유정의 주장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장대호는 고유정의 얼굴 공개 때와 달리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친구진과 또 네티즌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놀라게 했는데요. 주장은 비슷하지만 태도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군요. 예. 이 호송차에서 내린 장대호는 앞서 보신 것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당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취재진을 응시했고 자신의 범행에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유정은 얼굴과 신상이 공개 결정이 된 뒤에도 최대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죠. 또 긴 머리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애썼는데요. 또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연 장대호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똑같아요. 예. 고유정은 얼굴을 무조건 가리려고 하고 장대호는 오히려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고유정은 사실은 그 시신의 유기 장소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장대호는 시신을 공개적으로 유기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단 말이죠. 한강에 버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시신 유기에 대해서도 모두 장소를 얘기했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대호는 공개형 범죄를 저지른 거고 고유정은 은폐형 범죄를 저지른 건데 고유정이는 치밀하게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범죄를 완전히 감춤으로써 자신이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장대호도 사실은 계획 범죄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좀 치밀했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고유정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신 보호의 입장이라면 장대호는 이번 기회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소위 영웅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객기도 좀 부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살인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두 사람이 좀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가운데에서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웃들의 평가도 뭔가 일치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같이 모텔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실하고 조용하고 특히나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장대호 씨의 지인들이. 네. 그리고 고유정 씨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친절했고 인사성도 밝았다. 그리고 주변에 뭐 칭찬도 스스럼없이 먼저 하는 그런 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말만 들어서는 사실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거다, 이렇게 전혀 예상이 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만 들어보면 정말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대호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폭력성이 엿보이기도 했죠. 장대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곽대경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모텔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 자기의 그냥 작은 세상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좀 어떻게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어떤 특성하고 좀 맞물려 있고요. 사회적 외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에게 자꾸 이제 탓을 갖다 돌리고 하는 그 영웅주의적인 그런 어떤 심리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는 모든 심리학적, 분석학적 용어가 다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 사회적 외톨이, 영웅주의.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그게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네. 히키코모리냐, 네. 즉 말하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냐, 이렇게 네. 딱 싹둑 자르기를 원치만요. 네. 원래 범죄자는 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갖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흑수저. 그래서 선언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나름대로 했다는 게 역사물을 이거 대입한 게임 개발을 조금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피해 의식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다가 숙박업소에 정착을 했어요. 약 7년 정도 근무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 숙박업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전문가다. 자기 어떤 자격을 부여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권위자가 될 때는 반드시 그 치매에 대한 네. 그 치매에 대한 어떤 그 응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머릿속에. 아마 머릿속에 수없이 네.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모텔에서 종업원 생활을 할 때 이른바 얘기하는 진상들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네. 이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들을 응징하는 데에만 시뮬레이션을 했지, 응징을 하는 게 위법인지 불법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실행이 된 이런 네. 경우로 이제 인지 왜곡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실행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해 의식, 과대망상, 어떤 이 과시욕, 네. 이런 것 또 뭐 심지어는 이제 영역 집착이라고 해요. 네. 뭐 이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사이코패스 성향, 히키코모리 성향 뭐 이런 게 융합된 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범죄자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뭔가 상식을 과시하려는 듯 무신정변, 특히 무신 정중부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기자들도 놀라고 역사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네, 네. 이 정중부는 무신정변을 일으킨 장본입니다. 네. 고려시대 무신인데요. 이제 평소에 무신들을 만만하게 봤던 이 김부식의 아들이 네.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리는 사고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중부가 화가 나서 이 김부식의 아들을 때렸는데 네. 그런데 이 김부식은 오히려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왕에게 정중부를 벌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중부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네. 1170년에 무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수염을 태웠던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김부식은 이미 19년 전에 죽었었는데 네.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 참시까지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대호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네. 무신 정중부처럼 모욕을 당했다. 참아와서 그거를 사실상 터트린 거다. 남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그죠? 있지만 나에게 정중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우리한테 거예요.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정도의 이유, 숙박비 4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나한테 네.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가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이제 정중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장대호가요 네. 게임 개발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게임 개발의 소재가 되는 게 거의 그 옛날 역사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설픈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한테 그 어떤 가치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정신감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사실 정신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뭐 네. 범행 경위에 성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범행 동기를 좀 밝히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당사자는 본인은 뭐 정신질환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그런 기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신감정을 신청을 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 그렇고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서 정신과 감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변호인이 혹시나 이제 뭐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네. 정신감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절차에서는 다시 정신감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